네, 안녕하세요. 관세사 41회 내국소비세법 21번부터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손세액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기획을 보시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일단 면제되는 건 아닌 거죠. 왜냐면은 대손세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그 부가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을 하고 그와 관련된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불필요하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시켜 주겠다라는 건데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서는 부가세라고 하는 게 아예 발생하고 있지 않죠. 틀린 표현이고 그 두 번째.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이거 맞는 거고 10년 기한까지.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은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대손금액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가세만을 발라내기 위해서는 분모의 110으로 10이 이 부가세잖아요. 부가세 포함된 개념으로 이와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은 예정신고 시와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을 한다. 일단 뭐 예정 때도 되고 확정 때도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예정에도 그 거래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만 그렇거든요. 근데 대손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손 요건만 충족을 하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정 때 하진 않습니다. 확정 때 그 과세 기간에 발생한 것들을 모두 우리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예정 때는 아니다. X표 치면은 지금 옳은 답으로는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번.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고 이와 같이 신고서만 제출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안 되죠. 왜냐면은 음식점업이 아니라 제조업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부터 처음부터 틀렸다. 왜냐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세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그 연도의 작황 사정이 따라가지고 이게 조금 공급을 이렇게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원래 거래가 없었던 그 농어민으로부터의 매입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나 가능하다. 2번 보시면은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면세 농산물 등 가액에 대해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의제매입세액은 잠시만요. 네,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제 조건 자체가 과세사업자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죠. 왜냐하면 과세사업자로서 우리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했는데 그와 관련된 매입이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 면세농산물에 대한 매입이다 보니까 매출세액은 발생하는 거에 반면에 매입세액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세사업자 그렇다고 하면은 10%가 아닌 0%가 적용되는 과세사업자도 가능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안 되죠. 안 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면세를 포기해서 영세율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해당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영세율로서의 환급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의제매입세까지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은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 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를 해야 된다. 양도할 때, 인도할 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환급 받았던 거 모조리 토해내야 합니다. 옳은 표현인 거고 네 번째, 수입되는 면세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계산을 할 때에는 그 수입가액은 관세 과세 가격으로 한다. 여기에 관세 붙이지 않는다. 순수한 그 물건의 가격으로만 계산을 한다. 그 다섯 번째 보시면은 면세 농산물의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받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렇죠. 면세 농산물 구입이라고 하는 게 확정 때만 몰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정 때도 구입할 수 있는 거고 확정 때도 구입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그런 절차이다 보니까 예정 때 하기는 했지만은 확정 신고 때 정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답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계산 문제인 거죠. 문제상에서 요구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자료 보시면은 24년도 1기의 과세면세 그 다음에 2024년도 제2기의 과세면세 공급가액이죠. 매출인 거죠. 그래서 3번 보시면은 한국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위재화 어떤 거 있을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기계장치 2024년도에 구입했고 공장 건물은 2022년도 2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면세에만 사용하고 있던 이 재화를 언제부터 과면세에 겸용을 했느냐 그 기준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2024년도 7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4년도 2기라는 거죠. 1기까지는 면세에만 사용을 하다가 이제 가면세 다 사용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미처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그 비율만큼은 우리가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공제율을 도대체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계산을 할 것인가 보시면은 2기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사용을 합니다. 과세사업에서 10억 발생했고요. 면세사업에서 6억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 두드려 보면은 10억이 16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5%입니다. 이게 100%라고 치면요.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자. 기계장치 지금 400만 원인 거죠. 부가가치세 4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이고 근데 400만 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 다 공제 다 가능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그 가치감소분은 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1과세 기간 동안 25%의 감가가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는데 23년도 2기, 24년도 2기 총 2과세 기간이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2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 62.5%로 곱한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건물에 대한 그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1과세 기간 안에 5%의 감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22년도 1기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1기까지 총 5과세 기간이 경과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5, 25, 75%의 감가가 아직 남아있는 거고 여기에서 62.5%를 계산을 한다. 근데 어차피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금액 얼마인 거죠? 400만 원에 50%의 감가가 이루어지면은 200만 원의 정부 금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25%의 감가가 이루어졌으니까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잔존 가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00만 원에서 62.5%를 계산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1,062만 5천 원에 해당하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법령상 대리납부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국외사업자로서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이게 국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세법상 사업자 등록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 내지는 주소지를 그 공급되는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 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과연 그럴까요? 있다. 제가 없죠. 없다. 왜냐면요, 이게 대리납부로서 우리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에 있는 국외 사업자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요. 국내 소비자. 대가를 이렇게 지불을 해요. 근데 대가를 지불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 중에서도 다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내가 대리해서 납부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가를 지급하긴 하겠지만 부가세는 내가 대신 우리나라 세법상 국세 관할 세무서에 이렇게 납부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또 이에 대한 공제를 인정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에 공급받는 자가 보시면은 면세사업, 비사업자 되고요. 일반적인 소비자도 이 대상인 거고요. 면세사업자도 대상입니다. 과세사업자도 대상이에요. 근데 과세사업자가 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용이 면세에만 전용이 되는 경우만 인정을 해준다고요. 과세 전용인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요. 공제받을 수 없는 비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이거나 과세 중에서도 면세 전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다.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대리납부 의무자, 이 소비하는 자, 국내 소비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대가를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맞는 표현인 거고, 네 번째, 비사업자도 대리납부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맞는 표현. 다섯 번째, 국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인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국외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외국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플랫폼을 통한 이러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대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세액과 관련된 경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결정, 경정.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결정 내지는 경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 상태이거나 혹은 휴업 상태일 때에도 우리가 결정, 경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결정은 아니고 경정일 때에만 국한이 되겠죠. 이런 경우 경정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 전에 결정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기는 하죠. 예정신고 안 했으면은 그 전에 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경정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 네 번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장부상에 수입 지출을 해가지고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것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입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만큼을 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추정하여 계산한다라고 해가지고 추계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 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그렇죠. 이거 즉시입니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26번 보도록 할게요. 징수와 환급과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사업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기환급 사유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수출인 경우, 영세율이 발생하는 경우이겠죠. 그 다음에 사업 설비, 시설 투자.
이런 경우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잖아요. 신속한 부가세 환급을 위해 가지고 이런 경우 조기 환급 사유로 둡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구조 개선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근데 오른편 아닌 거죠. 두 번째,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납부해야 되는 그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수탁자는 무슨 죄입니까? 위탁자가 이거 안 내가지고 한 건데, 그러면은 그 신탁받은 재산의 한정에서만 강제 징수를 허용하고 있다. 맞는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3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기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해야 된다. 이거 30일입니까? 지금 보시면은 조기 환급이라는 언급이 없기는 하지만은 그 첫 번째 줄에 조기 환급 그 대상 중 그 영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말해버렸죠.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옳은 답으로는 동그라미 2번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4번과 5번도 마찬가지로 옳은 답이라고 하는 거, 옳지 않은다. 이겠죠. 4번 보시면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지난 후 징수하여야 한다. 잠시만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다. 굳이 확정신고 기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 때 못한 거 그 이전이라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번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그 내용연수에 걸쳐 과세기간별로 환급한다. 과세기간별로? 지금 보시면은 감가상각, 시설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에 대한 부가세 10%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과세기간별로 감가율에 따른 그 비율만큼만 해주느냐? 그건 아니다. 일시에 100%를 환급해준다라는 거죠. 틀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가산세죠.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세비에 대한 가산세율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리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이걸로는 우리가 가산세가 안 매기거든요. 근데 일부러 착오, 이거 뭐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죠. 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리 2%보다는 적은 1%가 적용이 된다. 1% 요거 범위를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니은, 세금계산서의 법정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했다. 이게 뒤늦게 하긴 했습니다. 근데 미발급은 아닌 거잖아요. 지연 발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원래는 미발급의 경우에는 2%거든요. 기본이 2%인데 좀 뒤늦게 했다. 그럼 이거는 그에 대한 50% 감면이 되어서 1%가 적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1%, 지금 3번하고 4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디귿.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내가 용역을 공급했어요. 그럼 공급한 A라는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매출이 이미 너무 높아. 이거 조금만 더 잡히면은 거의 성실신고 대상자로 이렇게 전환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동생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허위 발급인 거죠? 미발급보다 허위 발급이 더 나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는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4번. 그 다음에 28번 봅시다. 간이가세, 가로. 여러분들 간이가세라고 하면은 어떤 숫자 알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은 4천만 원 있고 4,500 있고 5천만 원 있고 또 4천 있고, 일단은 간이가세로 적용되기 위한 그 정의로는 8천만 원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납부 면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그 당의 그 매출 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래요. 이게 이렇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개정되기 이전은요, 개정 전은요, 이게 4,800만 원이었거든요.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그런 개인 사업자들만 간이가세가 적용이 가능했었다. 근데 보시면은 직전 연도에 이거 공급 대가입니다. 보시면 공급 대가, 공급 대가, 공급 대가. 왜냐면은 이게 일반 과세자는 뭐 공급 가액이긴 하지만은 간이가세자는 그 공급 과세 표준을 그 정리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죠. 공급 대가이고 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에 여러분들 이거 130%이기는 한데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니은에서 가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디귿에 대한 정답 자체가 다 달라요. 여기서 승부를 보면 된다. 한번 보실게요.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액 계획이 땡땡 이상의 사업자는 간이가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 4,800만 원이에요. 이게 부동산 임대업은 까다롭게 관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간이가세자라는 기준금액 자체가 직전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이렇게 업시키긴 했지만은 여전히 부동산 임대업자는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여야지만 간이가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가 알았어요. 이건 몰랐어요. 근데 4,800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거 동그라미 3번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법령상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납세 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 납세 보전 조사 이거 그 사유 다 암기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 사용, 현금영수증의 발급 장치의 설치 사용, 표찰의 게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은 5번이고 이것은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결코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거죠. 그럼 저희 29번 했고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설명인데 굉장히 상세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과태료의 체납이 없고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감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1번하고 3번이 약간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중대한 과실이래요. 그래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려서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최대 3천만 원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과태료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뭔 짓을 해도 2천만 원을 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이라고 나온 이것이 틀렸다. 그 두 번째, 과태료의 체납이 없고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금액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번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 거죠. 네 번째,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처분 후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한 적발한 날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금 중과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중과되는 게 물론 중대한 과실로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반복한다는 기준이 처분을 처음 받은 날, 처분 후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해서 적발받은 날, 그 기준으로 한다. 다섯 번째, 과태료는 세무구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소득청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 세 분 모두 다 가능하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개별소비세, 주세에 대해서는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 옳지 않은 거 어떤 거죠? 3번입니다. 여러분들 그 캠핑용 트레일러 어떤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지?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뒤에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짐 같은 거. 이게 트레일러입니다. 사실 이거 짐은 아닌 거죠. 약간 그 캐비넷?
여기서 자고 뭐 샤워도 하고 다는 이거 자동차 운송에 대한 그 기능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개소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2번 보도록 할게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옳지 않은 거 지금 얼마입니까? 일단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때 당연히 반출하는 때인 거고, 관세법에 따라서 보세구에서 반출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입장할 때, 유음식 행위에 대해서는 유음식 행위를 할 때, 그 다음에 5번째가 약간 틀렸다. 영업행위를 할 경우라고 하면은 매 분기의 말일이 아니라 영업행위를 할 때, 왜냐면은 저희는 지금 과세 시기에 뭐 개소세를 부과해야 되냐 말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틀린 게 32번에서는 5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 33번 보도록 하실게요. 과세물품이 반출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 등과 관련돼서 옳은 거, 반출 안 됐어요. 근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느냐? 반출 의제라고 하는 거죠. 뭐 저희가 간주 공급으로 실제 공급은 아니지만 공급으로 부과 과세하겠다는 거, 그것이 부가세에 내용했다고 하면은 반출 의제는 개소세법상 그 간주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답 얼마입니까? 시험 연구 검사의 목적. 잠시만요. 옳은 거. 시험 연구 검사의 목적. 이게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재료로 사용이 된다거나 이와 같이 뭐 AS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자가 소비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이 반출 의제의 예외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옳은다. 동그라미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그 34번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 지금 과세표준 중에서도 그 운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모박스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거리나 방법에 따라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이와 같이 반출 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라고 하면은 운송기관이 담당하는 경우를 이거 포함한다? 이거 4번이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혹시라도 모르신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거 오답인 거고, 안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면은 바로 찍고 거의 10초도 걸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35번 가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위탁공인망을 받고 제조한 가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 창고에 반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은 이 분이 반출을 했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이제 가공을 모두 마치고 이에 대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것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인데 반출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개소세를 부과해야 되느냐? 아니다. 반출하긴 했지만은 이것은 미납세 반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은 그 첫 번째를 보시면은 수탁자가 수탁자 여기 있어. 미납세 반출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적을 사항에 반입 장소 여기 어딘지, 그렇죠. 여기에 반입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반출되고 여기서 반입될 거 아니겠어요? 반입 장소 여기 어딘지, 그 반입자 위탁자 누구인지 당연히 그에 대한 정보는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 니은 보시면은 이 수탁자가 미납세 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반입자를 제조자로 보지 아니한다. 왜 그렇죠? 반출자인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지 아니한다. 지금 당장 개소세로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틀린 2번 아닌 거고, 디귿.
수탁자가 미납세 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한 경우 위탁자는 이와 같이 법정 기한까지 반입 사실을 반출죄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옳지 않은 것으로는 니은 지그시 된 4번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인 거죠. 그 다음에 36번. 지금 6문제가 개별소비세법상 문제입니다. 그 주세가 4문제에 출제가 되었죠. 36번 보도록 할게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과세물품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과세표준으로 한대요. 근데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뭐 귀금속 제품이라든지 고가의 시계라든지 그런 항목들만 되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뜬금없이 전기승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그 순수한 물품 가격으로 그 과세표준을 물품 가격으로 잡고 있죠. 물품 가격의 5%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2번인 거고 드디어 이 주세입니다. 주세 가장 먼저 첫 번째 그 총칙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일단은 다 맞기는 해요. 일단은 희석하여 음료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혹시 메틸알코올이라고 하면은 틀린 표현인 거고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 음용할 수 없지만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 바로 첫 번째 내용 맞는 표현입니다. 알코올분이란 에틸알코올 15도 0.7947 모두 숫자까지 맞았고요. 그 디귿 3번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술덫이란 효모를 배양 증식하는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로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말한다. 이거 뭐죠? 술덫 아니죠? 효모죠. 발효, 여러분들 발효 술덫은 그 재료 자체이기는 한데 이런 기능까지는 없고 효모인 거잖아요. 효모. 저거 효모랜다. 미스. 그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일단 주조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거고 지금 37번에 옳지 않은 답은 4번으로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38번의 내용을 보시면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일단 보겠습니다. 맥주를 수입하는 경우, 그렇죠. 이게 뭐시죠? 주정, 탁주, 맥주의 경우에는 수량인 거고 그 밖의 주류에 대해서는 가격으로 본다라는 거죠. 둘 다 맞는 표현인 거고 이와 같이 주정의 세율 57,000원, 혹시라도 95도 초과하면은 1도당 900원을 계산한다. 맞는 표현인 거고 청주의 세율 좀 보시면은 30% 맞는 표현인 거고 근데 이게 세율이 물론 수량에 붙는 가격도 있는 거고 가격에 붙는 그런 세금도 있긴 한데 저희가 80%까지는 없어요. 그 최대 세율이 몇 %였죠? 72%. 그렇기 때문에 72%, 80%는 없다. 예. 그 다음에 39번. 과태료를 부과하는 면세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 보겠습니다. 수출하는 것, 의식용으로 국내에서 기증한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증하긴 했는데 국내에서 한 건 아닌 거잖아요. 외국에서 기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39번에 옳지 않는다.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거. 약사법에 따라서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거. 다 면세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틀렸다. 그 다음에 40번 보시면은 납세 담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나왔어요. 첫 번째 보시면은 영예 명사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여러분들 명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순간 이거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정교수 있고요. 명예교수 있잖아요. 이게 취급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교수는 진짜 그 학교에서 인정된 그 정규직 그런 교수인 거고 명예교수는 거의
거의 이름만 있는 그런 수준의 그냥 계약직 교수인 거죠. 강사인 거죠. 아예 취급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예라는 단어가 그냥 없애버리고 영사관이라고 표현을 해야지만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번의 답 1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까지 41회 그 내국소비세법 기출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